탐구활동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국의 합의제도를 정리해보자고 그랬죠? 우리 교과서 16쪽을 참고하시고요. 빈칸을 16번부터 19번까지 각각 1점, 총 4점으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합의제도 운영 방식 핵심 키워드에 형광펜을 그어놨어요.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합의제도의 명칭을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고구려 볼까요?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여러분이 제가가 뭔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제자는 여러 제자고요. 가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관직 이름에 무슨 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들이 모여서 의논해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 합의제도 명칭 바로 제가회의가 되겠습니다. 제가회의. 자, 그 다음 백제. 호암사에 정삼이라는 바위가 있었대요. 그래서 나라에서 재상을 뽑을 때 후보 이름을 3명에서 4명 써서 상자에 넣어서 봉해서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뒤에 열어보고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 바위의 이름에서 따와서요. 백제의 합의제도 명칭은 정사암회의입니다. 그 다음 신라. 신라는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데 이를 화백이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하지 못했대요.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신라는 화백회의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이런 합의 제도를 봤을 때 이 합의 제도는 부족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까요? 견제하는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탐구활동 5번으로 넘어갈게요. 고대사회 신분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미래인 교과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빈칸은 20번에서 25번, 각 1점, 총 6점으로 채점합니다. 자, 먼저 오른쪽 그림 보시면 중국 지린성에 있는 무용총에 있는 벽화래요.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손님을 좀 크게 그렸고요.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시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게 그렸죠, 그쵸? 그 다음 옆에 그림은 남포시 수산리 고분에 있는 벽화로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 옆에서 검은 우산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키 큰 사람은 조금 신분이 높아 보이고요. 키 작은 사람은 신분이 낮아 보이죠. 시종인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위 그림에서 사람의 크기를 다르게 그린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신분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종은 주인과 손님보다 매우 작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신분 제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신라의 골품 제도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골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미래인 교과서보다 두산동화 그림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면 등급이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나눠져 있고 관등명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등명 밑에 골품이 있어요. 진골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다 진출할 수 있는데 육두품 보시면 6등급의 아찬까지만 진출할 수 있어요. 6두품은 5등급 대아찬이 되고 싶어도 신분의 제약 때문에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오를 수 있는 관등이 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관등에 따라서 공복 색깔이 정해지죠.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는 옷 색깔, 그래서 황색, 청색, 비색, 자색 이런 식으로 공복의 색깔이 정해지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집의 크기가 지금 골품과 관등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6척, 15척 되는데 여기 보시면 24척이 되죠. 그쵸? 그리고 수레를 끌 수 있는 말의 숫자도 여기에 보면은 제일 낮은 등급은 말이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제일 높은 등급은 말의 숫자에 제한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2020년 11월 그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 한국사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테마공원 금성촌이라고 해가지고 삼국사기를 바탕으로 성골, 진골, 육두품 등의 가옥을 재현한 장소래요. 여기 보면 골품에 따라 관직 진출, 가옥의 크기와 장식 등이 제한되었던 땡땡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에 들어갈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그렇죠. 신라죠, 신라. 골품제니까 신라.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골품제를 보고 신라에 있었던 것이라는 걸 유추하고 그 다음에 신라에 다른 제도가 뭐가 있었는지를 정답으로 고르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2번 볼게요. 2016년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2 한국사에 나온 내용인데 다음 중 골품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골품제 1번 신라에서 시행된 신분제도였다. 2번 원시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하였다. 3번 신분에 따라 관등 승진의 상한이 정해졌다. 4번 개인의 정치, 사회적 활동 범위를 규정하였다. 5번 집과 수레의 크기나 복색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하였다. 자, 여기서 골품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뭘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2번은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질문 3번 여러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이 쳤어요. 그럼 다시 질문 3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자, 신라에서 골품 및 관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3가지. 자, 먼저 관복의 색깔, 그 다음 집의 크기와 장식, 그 다음 수레를 끄는 말의 숫자. 이렇게 3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심학습으로 준비한 한 걸음 더는 삼국의 무덤 양식에 대한 거예요. 우리 탐과활동 계획서 2016년 수능 한국사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의 석촌동 돌무지 무덤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질문이 고구려 백제 건국 신화와 두 나라의 초기 무덤 양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해놨죠. 그쵸? 그래서 옆에 여러 무덤의 종류를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이거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치시면 이런 무덤의 구조도 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맨 위에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 초기 무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경주 같은 데 보시면 굉장히 큰 언덕같이 생긴 무덤들 있죠. 그래서 이 무덤은 벽화가 없고요. 도굴이 어려워서요. 많은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이 두 번째 그림이 돌무지 무덤인데요. 고구려와 백제 초기의 무덤이고요.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그 다음 삼국은 후기로 갈수록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이 방에다가 벽화를 그릴 수가 있었고요. 입구만 찾으면 바로 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도굴의 위험이 커가지고요. 지금 남아있는 굴식 돌방 무덤들은 거의 도굴이 됐어요. 그런데 1970년대에 굴식 돌방 무덤 중에서도 벽돌로 이루어진 무령왕릉이 발굴이 됐거든요. 우연히 발굴됐는데 이 벽돌 무덤은 우리나라는 화강암이 단단해서 벽돌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벽돌을 썼다는 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령왕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했을 시기의 왕인데 이때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무덤 양식에 대한 특징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질문 4번에 대한 답은요.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와 고구려의 후예다. 백제는 부여 고구려 계통의 이주민 집단에 의해 건국되었다. 라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에서 나왔고 또 이 고구려는 또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여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백제의 성왕 때가 되면은 국호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쪽의 부여다 해서 남부여로 고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백제 사람들은 부여와 고구려 후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탐구활동 5개와 심화활동 하나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우리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